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 관광 컨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뭐냐면 관광 상품의 어떤 상품성.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할 때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지. 어디 응모하고자 이런 개념보다는 좀 그런 걸 좀 떠나는 거니까 비즈니스 상에서 그런 걸 본다라면 당연히 상품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는 방법들, 수없이 많은 그런 브레이밍스토밍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저번 주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다뤘으면 이제 그렇게 나눈 것들 중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상업성이 과연 있는지 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성, 즉 상품성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컨텐츠 여행 산업에서 관광 산업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들을 보게 돼서 제가 100% 다는 분석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주제를 오늘은 오세아니아권을 갖다가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때 이론적인 면에서 상품성 검토, 이제 첫째 수익성,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관광 경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사업체가 과연 간단하게 해서 돈 얘기인 거죠. 돈이 있는지, 돈의 흐름은 괜찮은지, 빚은 많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이용해서 어떤 재무적인 이런 도움을 받아서 수익성에서 왜 무언가를 개발한다는 건 전부 다 투자죠.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책에 또한 힘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개선하면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원가의 계산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대략적인 기본적인 테두리 오늘 살펴보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모객 능력이죠. 시장 분석이죠. 판매 동향, 고객의 어떤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판매 동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 판매 채널이죠. 판매 채널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건지,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 맞는 건지, 이러한 유통 판매 채널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들려면 세 번째로는 상품성 검색, 수익성 검토를 해야 되고, 판매가 잘 돼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능력.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상품이 지속적이냐,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관광 자원을 갖다가 환경 자원을 갖다가 파헤치는 건 아닌지, 거기다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후와 그 다음에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분석을 하면서 더불어서 관광 정책은 영향을 또 있는 건지, 관광 정책에 따라서 이 상품을 개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익성, 모객 능력, 그다음에 지속성,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수익성 분석의 이제 관광 경영 분석입니다. 관광 사업체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한다. 이건 제조업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R&D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R&D 투자한다. R&D 투자는 진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게 성공할 수도, 이 개발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R&D 투자한다는 거, 이런 개념은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항상 개발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체가 그만한 투자할 만한 여력은 있는가, 그러니까 컨텐츠를 개발할 여력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어떤 경영 성과,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갖다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해요. 돈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합니까? 광고를 해야 되고, 컨텐츠를 해서 상품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도 벌려야 되고, 상품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재무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이거 개발하자 안 하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것이, 보통 보는 재무제표 분석, 현재 상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보는 재무제표 분석이 있고, 또한 그 재무제표 그런 거 말고 비율 따진 거죠. 과연 수익성 자체가 어떤 활동성, 유동성은 또 어떤 비율로 따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분석하는데 첫째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문서예요. 경영.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선 보는 방법조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는 이제 다시 자세하게 회계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해야 되지만 대충 이런 것은 있다라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근하기 편할 거다. 자, 대차대조표라는 건 뭐냐? 특정 시점에 기업 재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런 재무제표를 근데 보게 되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자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래서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얼마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부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산 총계하고 여기 부산과 자본 총계가 동일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그 안에도 부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은 다른 겁니다. 자본은 얼마다? 자본은 딱 정해져 있죠. 1900억. 자본 1900억. 총 자산은 3700억이에요. 그렇죠? 3,700억에 1,900억이 자본이고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다? 대략 그러면 1,800억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부채가 1,800억이 있는 거죠. 부채는 1,800억이 있구나. 자본은 더 많구나.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자본을 다 잠식하지 않았죠. 부채가. 자본이 아직은 저기 뭐다. 소위 얘기해서 100억 정도는 자본이 있는 거예요. 꼴이에요. 그렇죠? 그 플러스 상태인 거죠. 적자, 자본을 다 잠식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마이너스 회사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부채가 어디서 갑자기 다 돈 은행에서 돈 달라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경매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본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그거를 보상한 거죠. 손익. 그래서 영업수익, 총 영업수익은 얼마냐? 딱 걸린 거예요. 뭐 35억이다. 35억이라고 칩시다. 35억을 벌었어요. 35억을. 근데 영업 비용이 31억이 나갔어. 그래서 수익은 4억이 남았구나. 4억이 남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수입과 비용이 나오게 된다.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돈을 벌었구나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돈을 못 벌었구나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변동표입니다. 자기 자본이 변동이 된 거. 1월 1일 날 자본이 10원이었는데 12월 30일은 10원이었는지 100원이었는지 빵원이었는지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자본이 잘 흐름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 자본 그 총 자산이라 했잖아요. 자산 중에 자본은 안 늘어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본도 꾸준히 늘어나줘야 되는 회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1월 1일은 대략 70원이었어. 70만 원이었었어요. 그렇죠. 70만 원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총 자산은 어떻게 됐다? 자본이 나중에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좀 더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에서 늘었고, 그다음에 자본이 좀 그 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자나 이익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거기 보고서는 뭐 또 다른 자본이 또 있겠다. 뭐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 매도를 해서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랬더니 약 70만 원이 114만 원으로 늘었네. 대략적으로 약 40만 원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 읽는 되게 좋은 자본 변동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서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건 뭐냐면은 현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현금의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객한테 돈을 얼마 받았구나.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해서 나갈 돈은 얼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얼마 벌었구나. 이자는 또 얼마 나갔구나. 뭐 대출 받았을 때 부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현금의 흐름이 이 정도 되는구나. 여유 현금이 있는 거예요. 자본, 자산 이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치를 다 따지다 보니까는 통장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100억이나 되는 것이 있지만 뭐 기업체 사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통장에 이 서류상으로는 100억이라는 자본이 있지만 통장에는 현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가 필요한 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서는 아까는 이제 재무 제표를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현 상태에서 경영의 성과라든가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 얼마가 돈이 있다. 현 시점을 기준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재물 비율 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재무 상태를 파헤쳐 본다라고 보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재무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거 살짝 다른 얘기지만 이걸 갖다 수익과 어쩌고 보면서 뭐에 많이 도움을 하시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재무 비율을 갖다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재무 비율은 그래서 유동성, 현금의 어떤 유동성, 어떤 그 매출 활동성. 이 회사는 매출의 그 활동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회사는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수익이 상당히 높은 거네.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몇 프로 이상이니까 이자보다도 많이 버는 거네. 이자보다도 못 버네?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겠네? 이런 거를 갖다 분석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재물 비율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대충 수익성 비율을 따지는 ROA, RO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부채나 어떤 이자 보상을 한다는 걸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대략 안정성을 갖다 많이 따져요. 이 레버리지. 부채가 많으면 안 되겠죠? 안정성이 없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보다도 보통 이자 보상 비율은 5배가 돼야 돼. 5가 나와야 돼. 따져보면. 근데 5보다 낮으면 어떻게 은행의 이자가 1%, 2%인데 요거보다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사업 안 하고.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있는 사업이다 어쨌다고 보는 거죠. 유동성 비용, 비율, 현금의 동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신다고 보는데 활동성 비용, 매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매출 채권이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식당에서 우리 점심 때 그러거든. 야, 이거 2바퀴 도네. 한 3바퀴는 도는데 장사 잘 되겠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매출 회전이 되는 거야. 그 식당의 테이블이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다 라고 봤을 때 그 테이블을 2번 받았다. 그럼 2번 돈 거예요. 2회전이 된 거죠. 3번 받았다. 그럼 3회전이 된 거죠. 통상적으로 2회전만 돌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3회전을 벌면 돈을 그럼 잘 버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따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내 창고에 재고들이 있거든. 이 재고가 잘 돌아가. 회전이 되게 빨라. 그러면 잘 된다는 거죠. 받은 재고가 막 1달씩 2달씩 묶여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재고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동일하는 거죠. 그럼 장사가 잘 된다. 요런 걸 보는 것이다라고 재물 비율 분석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비용은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는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내가 아까 부채가 없는 회사들은 없거든요. 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채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채가 없는 건 또 바보 같은 경영이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적당히 은행의 이자가 1, 2%싼 이자를 빌려서 5%, 6% 이상씩 남기면 3, 4%가 또 수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적정한 은행의 부채는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편법이 좀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건물값이 토지값이 부동산값이 뛸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이자가 1, 2%로 내요. 그렇지만 건물값이 만약에 100원 하던 게 200원 왔으니까 100%뛴 거죠. 이러면 충분히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거 팔아서 이자도 갚고 얼마나가 남겠죠. 100%는 90%는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간단하게 좀 약간 다른 예지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유동 비율을 하는 거예요. 유동 비율. 그래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 그래서 부채와 자산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그랬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때 이게 마이너스가 난다라면 부채보다 자산을 다 따가면 안 되겠죠. 부채가 어느 정도 차단하는가. 그러니까 즉 아까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 그랬잖아. 자본 플러스 부채. 이건데 이 자산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나? 50%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을 다 깎아 먹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 당좌 비율. 요거 이제 그 현금화가 이제 어려운 거. 당좌 비율은 좀 더 엄격한 거. 요거를 이제 따져서 많이 따는데 유동 자산의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화하기가 되게 어렵죠. 현금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 자산이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은 자산이 아닌 것처럼 따진다고 생각해봐요. 원래 자산이 나는 100억인데 부동산 잘 안 팔리는 저기 시골 장동에 있는 산이 있다가 칩시다. 잘 안 팔려. 이거는 어떻게 현금화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빼니까 20억밖에 없다. 그럼 이 자산이 20억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 빨리 현금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단기 부채라는 거는 뭐 몇 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돈, 장기 부채는 몇 년이 지나서도 갚아야 될 돈, 이런 걸 갖다가 봐야 된다. 그다음 활성 비용인 거죠. 저 활동 매출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 얼마나 회전이 잘 되느냐, 매출을 많이 늘려 나가는 거죠. 재고 자산, 창고에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따져본다라고 보는 이게 활동성 비율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시는 거고 재고 자산 회전율을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래서요. 이 레버리지 비율은 이제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인 거죠.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겠죠.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하고 안정성이 좋은 거죠. 이자 보상 비율들도 5를 넘는 것이 일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행에다가 그냥 돈 넣고 있지 괜히 은행에 그 돈 가지고 100억 갖고선 장사하다가 오히려 1년에 1%도 못 번다라면 이건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고 1, 2%씩 이자 받는 게 낫다란다. 그걸 이제 알고 있다. 그거는 기준은 5다. 5죠. 5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수익성 비율이에요. 요것이 이제 주식에 많이 사용되는 ROA, ROE라 그러죠. ROA, ROE는 뭐냐? 총 자산. 그래서 리턴이에요. 돌아오면 자산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돌아오느냐. 자산을 투자해서 돈다. ROA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얼마큼 내가 그 자산 대비 이익을 내고 있는가. 자본 대비는 ROE인 거죠. 자본을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ROA, ROE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반면에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ROA가 높아. ROA나 ROE가 높은 회사야. 와, 되게 높네. 근데 P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이런 식으로 따져서 주식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당 수익이 얼마다? 이건 또 낮아. ROA, ROE는 높은데 ROE, 그 PR, 한 주당 수익이 낮다. 그럼 이거는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죠. 왜? ROE가 이게 높았는데 자산 대비 자본 대비 수익률이 좋은데 한 주당 주식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주식들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방금 같은 이러한 재무제표나 재무비율 분석들 데이터들은 어디에 다 있다? 나트라는 금융감독원에게 다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상장하는 기업은 다 나와 있어요. 상장 기업이라는 거 뭐냐면 주식시장에 오픈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게 우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주식시장에 올려져 있는 거는 내가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 거기다가 오픈시켜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방금 얘기한 이 재무제표라든가 재무비율 분석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 퇴출당해요. 퇴출당하면 어떻게? 주식이 다 휴지가 되죠. 휴지가 되면 어떻게? 주식을 하는 이유들은 뭐죠? 이렇게 시장에 마켓에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 투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뭐야? 휴지 조각이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를 돈 주고 사죠. 우리한 기업들은 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퇴출당하면 그 주식은 뭐다? 휴지가 돼버려. 사고팔고가 안 되는 거야. 그 역할을 주식이 역할을 갖다 못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셔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할 수 있다. 즉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중소기업 중앙회도 우리가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수익 경영인 거죠. 이 수익 경영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비자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갖다 극대화시키자 하는 거였어요. 요거는 뭐냐면 특히 관광 산업에서 그걸 많이 갖게 되죠. 관광 산업의 특징이 뭐예요? 저장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소멸성을 갖고 있잖아요. 소멸성. 저장이 안 된다. 재고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가격을 따로따로 책정을 하자라는 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당초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초기에는 호텔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대로 잘 도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공 쪽에서 했는데 그동안의 항공사에서는 어떤 식이었냐. 적재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냐. 이 개념으로 들어갔었거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다. 좌석당 매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된다. 이게 적정한 수익 경영의 개념이다. 그래서 첫째 적재율로 따지다 그게 아니다. 수익률 개념으로 다시 그 방법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할 때 비행기 좌석 가격을 책정할 때 그거에 따른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 상품이나 관광 산업 상품들은 어때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끝까지 팔아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기법들이 되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업들이 사용이 되느냐? 얼리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그래서 치밀한 사전 계약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얼리버드라든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얼리버드라는 게 뭐냐? 빨리 예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호텔이 됐던 항공사가 됐던 여행 상품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 관광산업에 판매되는 상품을 얼리버드, 빨리 얼리버드잖아요. 뭐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스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좀 비싼 가격 하다가 정말 하루 전날은 안전히 또 그냥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유동적인 가격 정책을 펼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금 체계를 되게 다양한 요금 체제를 만든 거예요. 방금 그것처럼 얼리버드 적용할 때 정상적으로 적용할 때 되게 비쌀 때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금 체계를 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 방이 100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10명을 받아. 그럼 아니면 항공 좌석을 100석인데 그걸 110명 거를 받아요. 일부러 대략 10% 이상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들을 해요. 10%에서 15%. 뭐냐면은 취소, 그러니까 노쇼라 그러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노쇼. 막상 안 나타난 거죠.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미리 하지 않고 안 나타난 손님들을 갖다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10에서 15% 된다 이거죠. 10%에서 15% 정도 나오니까 요거를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보통 10%에서 15%를 갖다가 더 많이 받아요. 그걸 오버부킹을 하는 겁니다. 막상 근데 이게 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10% 싶으니까 노쇼가 10%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만 났다. 그럼 5%는 오버된 거 아니야.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주변에 옆에 있는 항공사들하고 같이 도움을 좀 서로 주고받는, 호텔들은 또 주변에 있는 어떤 호텔들하고 주고받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해요. 일반석이 100명이었는데 이게 110명을 받았다. 그럼 일반석 고객들 중에 좀 우량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아니면은 할인되지 않고 정상 가격으로 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오버부킹 된 사람들 거기다 채워놓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나 다른 타 산업의 업체한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도 또 해결이 되기도 한답니다. 저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던 적이 있지만 물론 다 해결하고 다녔지만 전 세계 돌아다니면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아주 깝깝한데 최근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왜? 이 페널티를 되게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왜? 노쇼 되면 돈 한 푼도 안 돌려준다. 일찍 예약했다, 뭐 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을 경우 취소를 할 경우 어느 정도 돌려주고 어느 정도 안 돌려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캔슬레이트 했을 때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따지게 되고 그것도 기간별로 30일 남았을 때 얼마 돌려주고 20일 남았을 때 얼마 돌려주고 15일 남았을 때 얼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페널티도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또한 페널티를 되게 강화시키고 당신이 예약하는 그 순간 페널티가 전혀 발생이 돼서 뭐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당일날 안 나타나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시키면 못 팔아도 상관없죠. 돈 안 돌려주니까. 당일날 안 나타나면 노쇼 처리돼가지고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돌려준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안 팔아도 되잖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날 또 와가지고 누가 사간다. 그럼 이제 그 업체로서는 더 돈이 되는 거죠. 취소한 사람한테는 돈 안 돌려주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팔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강화시켜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오버부킹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단 있다. 없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상으로서 이제 정책상으로 뭐가 있냐면 인센티브 제도로 각 지방자치제,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들은 이 인센티브들을 해요. 왜 방문객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그런 걸 그럼 사람들 거 오게 하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축제죠, 축제. 원래 당초에 이 축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축제는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루에도 그러니까 365일 중에 하루에도 보통
2개에서 2, 3개 축제가 열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죠? 이 축제는 하나의 컨텐츠를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그 지역에 발전 가능한, 그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이런 컨텐츠들을 상품화 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페스티벌 혹은 축제 이런 얘기들로도 많이 해놓는다. 왜? 그거는 여러 가지 효과를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죠. 끌어당기게 되면 이 사람이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돈을 풀게 되면 그 지역 전체의 경제는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들은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제를 많이 만들어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한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들이 있냐면 이건 저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 인센티브는 여행사에선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된다. 그다음 아니면 판매 가격 할인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어요. 이런 인센티브들. 저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기획 홍보 이런 식으로 정선해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다 얼마를 주는 거야. 이렇게 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버스 한 대당 30명 이상이면 25만 원을 줘. 외국인은 20명 이상이고 25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30명짜리 버스 한 대를 채웠어. 근데 그 지역을 방문했어. 아까 얘기한 정선이 됐든 어디 됐죠. 그럼 25만 원을 주는 거야. 10대 방문했어. 그럼 250만 원을 주는 거죠. 이게 한 달에 10대, 1년에 100대가 됐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 2,500만 원. 2,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람별로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뭐는 걸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어떤 여행사들은 상품 컨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가격 할인해서 매출 증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차라리 그 수익으로 잡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관광 관련 정책들도 많이 살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죠? 그래서 관광 관련 이런 정책은 이 카타 한국여행업협회 이 카타라 그러거든요. 카타에서 매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융자나 인센티브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 카타라든가 협회라든가 중앙협회라든가 이런 관광협회 다가 관광공사 이런 데다가 그거를 다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글로 바로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다음에 이제 그 원가에 따라서, 그렇죠? 거리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 되겠지만 일단 거리 시간에 따라서 상품 가격들은 달라지게 되고, 수송 등급, 호텔, 인원수,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 여행사 이미지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가 구성되는 요소가 항공운임 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다음 지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숙박비, 식당, 지상, 세금, 팁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알고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너무 정말 컨텐츠 좋아,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그걸 갖다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 우리가 그래서 특히나 그 해외여행 상품은 이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니까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국내는 이거를 제외시키죠. 물론 제주도는 들어갑니다. 제주도 이외에는 이 지상비에서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어디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 경비냐 공동 경비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달라져요. 요거 실수를 처음에 많이 하더라고. 요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잘못 내가지고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보는 일들도 생기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보는 일들. 왜? 공동경비에 놓아야 되는데 왜 전세버스 요금, 운전기사, 인솔자 이런 것들은 공동경비잖아.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 경비는 이거는 그냥 n분의 1 나눈 표시에 그냥 다 더하기가 되는 거죠. 플러스 더하기. 식사 3시 5,000원씩 10,000원씩 그렇잖아요. 호텔방 비행기 좌석 쓰는 거잖아.
개별적으로. 근데 그런 거 비용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이 전체 비용을 20명이면 20명 전체 비용을 쫙 다 포함을 해가지고 참가 인원수가 20명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1인 비용의 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붙여서 진행해야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모객 능력입니다. 우리 모객 능력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